나를 클릭해.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너를 데리러 왔어. 응? 이곳이 어디냐고? 여기는 모해 재판소의 입구야. 나는 다음 시간에 할 재판을 도와주려고 해. 동화 속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모해 재판을 진행할 거야. 아, 참, 너의 이름은 뭐야? 너의 이름은? 예림이구나. 좋았어. 예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게.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나를 눌러줘. 예림아, 이곳은 아테네 학당이야. 재판을 해보기 전에 우리는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을 정리할 거야. 원하는 철학자를 먼저 선택해봐. 칸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림 만나서 반갑네. 나의 교정적 정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네.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네. 범죄자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 아래 행동했으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네. 설령 사회가 망해도 마지막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만 해. 다음 철학자를 선택해보자. 가 있으면 아래 넘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돼. 베카리아에 대해 알아보자. 예림 만나서 반갑네. 나의 교정적 정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다. 형벌은 공정하고 신속해야 하지. 어떤 처벌도 범죄보다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네. 고문이나 과도한 형벌은 인간의 이성을 모욕하는 일이지. 법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범죄 예방은 공포가 아니라 합리성에서 시작된다네. 다음 철학자를 선택해보자. 가 있으면 아래 넘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돼. 벤담에 대해 알아보자. 예림 만나서 반갑네. 나의 교정적 정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가? 형벌은 고통이라네. 그렇기에 고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소화되어야 하지. 가장 정의로운 처벌이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지. 처벌은 보복이 아닌 예방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고통은 정의가 아니라네. 다음 철학자를 선택해보자. 가 있으면 아래 넘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돼. 루소에 대해 알아보자. 예림 만나서 반갑네. 나의 교정적 정의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가? 범죄는 사회 계약을 파괴한 행위네. 공동체의 의지를 저버린 자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시 교육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네. 처벌이 단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 모두는 공공선을 위한 시민이 되어야 해. 다음 철학자를 선택해보자. 가 있으면 아래 넘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돼. 철학자들과 대화는 잘하고 왔어? 이건 네 가지 입장을 정리해본 표야. 칸트는 응고주의로 응고를 목적으로 해. 그에게 정의란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의 형벌의 기준은 범죄 자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야.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필연성이지. 그는 사형은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형벌이 도적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어.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도덕, 의무, 책임이야. 다음은 루소를 정리하자. 루소는 사회주의적 응고주의야. 그는 사회계약의 회복을 목적으로 해. 그에게 정의란 일반 의지에 따라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의 형벌의 기준은 일반 의지를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따라 결정돼. 정당화하는 기준은 정당성이고 그는 사형이 조건부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고 형벌이 회복적 기능을 한다고 해.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자유, 계약, 공동선이야. 다음은 벤담을 정리하자. 벤담은 공리주의적 개방주의야. 그는 범죄 예방과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 그에게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이야. 그의 형벌의 기준은 형벌의 고통보다 사회적 이익이 큰지에 따라 결정돼. 정당화하는 기준은 유용성이고 그는 사형을 조건부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고 형벌이 미래지향적 기능을 한다고 말했어.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효용, 결과, 행복이야. 마지막으로 베카리아를 정리해보자. 그는 범죄 억제와 같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 그에게 정의란 범죄를 줄이고 사회를 안정화하는 것이야. 때문에 형벌의 기준은 형벌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야. 정당화하는 기준은 벤담과 마찬가지로 유용성이야. 베카리아는 좀 더 범죄 억제에 중점을 뒀어. 그는 사형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했어. 그는 형벌이 범죄 억제 기능을 한다고 해.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존엄, 합리성, 공리야. 자, 어때 정리가 되었어? 충분히 읽고 넘어가기 버튼을 눌러줘. 예림아, 지금까지 칸트, 벤담, 루소, 베카리아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형벌을 정당화했는지 알아보았어.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상가들의 관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면 어떤 사고 과정이 필요할까? 바로 가치탐구 모형이라는 도구가 필요해. 가치탐구 모형은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들 간의 충돌을 분석하고 정당한 판단 근거를 탐색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고의 틀이야.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단계적 방법으로 총 6단계야. 첫째, 문제 사태 파악이야. 먼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둘째, 가치 탐색이야. 그 상황에서 충돌하는 가치를 찾는 거지. 존엄과 생명처럼 어떤 가치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단계이지. 셋째, 자기 입장 설정 및 타당성 탐색이야.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이 사실의 근거에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거야.
넷째, 점점 더 가치 결정 단계야. 내가 선택한 가치가 옳은지 생각해보는 거지. 다섯째, 입장 수정 및 의사 결정 단계야. 토론을 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입장을 수정하고 다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여섯째,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거나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거야. 자, 어때 정리가 되었어? 충분히 읽고 넘어가기 버튼을 눌러줘. 자, 우리는 이제 재판을 시작할 거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기대할게. 재판 중에는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하고 감정적, 비난적 어휘 사용에 주의하자. 자, 재판을 시작하지. 예림,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네. 지금부터 헨젤과 그레텔 사건에 대한 가상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레텔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법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가치 탐구 모형에 따라 형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입니다.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 버리고 아이들은 숲속의 마녀의 집에 도착합니다. 마녀는 아이들을 속여 헨젤을 잡아먹기 위해 그를 살찌웁니다. 그레텔은 헨젤을 꺼내기 위해 마녀를 오른에 밀어 죽이게 됩니다. 그레텔의 행동은 정당방위인가요? 아니면 미성년자 살인죄로 처벌해야 할까요? 마녀의 행위는 단순한 유의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인에 준하는 행위로 봐야 할까요? 검사, 변호사, 배심원단과 이 사건의 책임과 형벌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진술해 주세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저는 집에서 버려진 후 오빠와 길을 잃다 다대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주인은 마녀였고 오빠를 가둔 후 살찌워서 잡아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오빠를 살리기 위해 오븐 앞에서 마녀를 밀쳐버렸습니다. 분명 다음 사례는 저였을 거예요. 죄인 물론 살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오빠를 구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제 행위는 단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자기 방어였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증인 나와주세요. 저는 그레텔의 오빠 헨젤입니다. 마녀는 저를 철장에 가두고 매일 손가락을 내밀라고 했어요. 살이 찌면 잡아먹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매일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그레텔이 그날 마녀를 밀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죽었을 거예요. 그레텔이 저를 살린 거라고요. 그레텔에겐 처벌을 내려선 안 된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증인 나와주세요. 저는 마녀의 동료인 메두사입니다. 오랜만에 마녀의 집에 놀러 갔는데 마녀가 죽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먼저 무단 침입을 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하다니 아이들은 살아 있습니다. 살인은 과잉 방어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제 재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칸트 팀이고 변호사 팀은 벤담 팀입니다. 시작하세요. 칸트 측 검사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레텔은 마녀를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했고 이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위급했어도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정의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레텔은 살인을 선택하고 저질렀습니다. 그에 맞는 형벌은 집행해야만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형벌은 바로 사형입니다. 벤담 측 변호사입니다. 벤담은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 즉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레텔은 마녀를 죽임으로써 자신과 헨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더 많은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레텔의 행위는 사회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레텔의 행동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사형은 너무 과한 형벌입니다. 이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도덕 법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만약 그레텔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마녀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실에서 도덕은 이상만이 아니라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명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수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 있습니다. 검사 측 반론하겠습니다. 그레텔의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단으로서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인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무너지면 도덕은 상대화되고 정의는 사라집니다. 예, 있습니다. 재반론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도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레텔은 살인을 즐긴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의 안녕과 안전이 지켜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예, 있습니다. 검사 측 재반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판단은 도덕의 기준을 계속 바꾸어 좋은 결과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살인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레텔이 마녀를 죽인 순간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진정한 도덕은 책임을 지고 고통 속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녀를 죽이지 않았다면 다른 아이들이 희생됐을 것입니다. 그레텔은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살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 많은 사람을 구했다면 고통의 총량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무고한 사람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양측 모두 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림, 누구의 입장이 더 옳아 보였는가? 누구의 입장이 더 정당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나? 다음 수업 시간에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지. 재판은 여기서 끝이네. 올려준 뉴스 영상을 보고 오게나. 잘 자게.